행정안전위원회가 마약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여야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연금구조 개혁안을 9월 초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안은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과 함께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혁안도 담길 예정입니다. 당정이 내년도 예산안 협의회에서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5조 5천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협력이 가속화되면서 달라진 한반도 정세에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하게 할지 국민의힘 김건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행정안전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 관세청을 비롯한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 또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있는지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증인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고 청문회 개최를 두고도 여야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오다행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인천공항 세관 직원의 도움으로 마약이 밀반입됐다는 피의자들의 진술로 시작된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가리는 국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에는 외압을 폭로한 백혜룡 경정과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김찬수 총경 등이 출석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수사 관련 브리핑 일정을 연기하라는 외압과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고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렸습니다. 본인이 마약 압수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갑자기 이렇게 브리핑도 맞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당시 통화에서 용산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그리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하거나 이런 유사한 내용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또 김 총경은 수사와 관련된 사실 확인이 부족해서 브리핑 일정을 연기했을 뿐 다른 외압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이 백경정에게 전화해 세관이 연루된 사실을 무마해달라는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조 경무관은 국정감사와 관련한 인천본부 세관장의 업무 협조 요청을 받아 문의를 했을 뿐이라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수사 외압이 아니더라도 국정감사 대비를 위해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팀에 전화한 건 부적절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여당은 마약 사건 브리핑을 신중히 하라는 의견 개진을 외압으로 정쟁화시킨 맹탕 청문회라며 개최를 주도한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외압 사건으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과 백혜룡 증인은 작년 10월 10일 영등포 경찰서 마약 수사 브리핑 사건을 두고 보이지 않는 손이 외압을 미쳤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사건을 정쟁화시키고 오늘 맹탕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국회는 당연히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그리고 서로 간의 주장이 다르면 청문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국회의 정당한 절차이고. 한편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 가운데 윤희근 전 경찰청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은 개인 일정과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정부가 연금구조개혁 정부안을 다음 달 초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자생한방병원 건강보험급여 적용과 관련해 대통령 내외의 연루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연금구조 개혁안의 발표 시기를 못 박았습니다. 조규용 복지부 장관은 9월 초까지 개혁안을 완성하겠다며
모수 개혁 외에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혁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같이 좀 정부 안에 담을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금융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세대별 보험료 차등 적용 등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구조개혁에 힘을 쏟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겁니다. 다만 다른 부처와 아직 논의 중이라며 각 부처의 최종안이 나오지 않아 협의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위에서는 자생한방병원의 건강보험급여 특혜 의혹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야당이 자생한방병원의 처박이 건강보험급여 항목에 편입되는 과정이 매우 이례적이라며 대통령 내외와 관련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한 겁니다. 이 자생한방병원이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이현모 비서관의 처가 병원인 것은 알고 계신가요? 이게 자생한방병원에 대통령 내외가 밀어주기식으로 이 유착관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여당은 한약재 관련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따른 정당한 급여 청구라고 반발했습니다. 자생한방병원의 청파전은 기준 처방의 가감 처방이며 하루파고 피둠근은 가감 한약 제종 하나로 적정한 급여 청구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떠한 위법도 없어 보이는데 맞습니까? 복지부도 대통령 내외까지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라며 특정인의 요청에 의해 급여 적용 질환을 결정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공백과 관련해 미복귀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오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앞으로 전공의 추가 모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의대 증원 관련 추가 청문회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돼 의료 공백과 관련해 여야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에 제출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예산안 편성 계획과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에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정부와 당정 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매우 팍팍하고 내수 경기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기에 관련된 재정, 금융 등의 각종 정책들이 뒤따라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당정은 온누리 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 5천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가 승합차 등을 살 때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법과 구하라법, 간호사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한 것은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뭔가 수세에 몰린다 싶으면 공산 전체주의 세력,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 같은 근거도 실체도 없는 저주를 퍼붓는 행태를 반복해왔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폭넓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대표의 제3자 추천 방식에 이어 제보공작 의혹까지 포함하자는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진실을 밝힌다는 대전제가 있다면 어떤 방식도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 여야 모두 새롭게 지도부 진영을 꾸린 후에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상대로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종부세 등의 이제 감세 가능성을 이제 언급하고 나섰는데 외연 확장에 나설 거라는 그런 이제 전망대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 당대표 당선 확정 직후에 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세에 대해서 운을 띄웠습니다. 이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 현행 5억 원인 일괄 공제 금액을 조정하자, 좀 상향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 상속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또 초부자든 똑같이 이 초고액을 상속받아서 이 세율이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상속세가 줄어들고 또 혜택도 줄어든다며 대신에 일괄 공제 금액에 조정하는 카드를 제시한 겁니다. 또 이 금융투자소득세부터 이 종합부동산세까지 어떤 의제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며 이 진보 진영에서 예민해하게 생각했던 이 세금 완화에도 열린 입장을 거듭 견지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 보수 진영의 핵심 의제죠.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거듭 강조한 점을 보고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실제 이 대표는 이 당대표 수락 연설 초반부터 멈춰선 성장의 회복과 새로운 기회 창출을 화두로 내세웠습니다. 또 먹사니즘을 내세웠던 이 대표였기 때문에 이처럼 성장조차 꺼내든 것은 이 중도층을 잡기 위한 분석이다라고 나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이라면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좌클릭이라는 평가가 이제 나오고 있네요. 이재명 대표가 내세웠던 기본소득에 맞설 수 있는 격차 해소 강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권 연임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 첫날이었죠. 한동훈 대표는 이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신설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그동안 대한민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정작 이 격차를 줄이는 노력은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특위를 구성해서 똑같은 비중으로 중시하겠다는 겁니다. 이 윤석열 정부에서 그동안 이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또 얼마 전에는 전기료 지원 정책도 냈지만 이 부족한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과 문화, 또 지역과 소득 등 다중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민생지원금을 낸 것을 의식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는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 보수 진영보다는 진보 진영에서 전통적으로 중시하고 강조했던 평등 가치를 내세운 것은 역시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을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여야 대표 회담이 이제 빠르게 성사가 되면서 언론들이 일단 25일 회담에서의 의제에 대해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먼저 운을 띄웠던 건 이제 영수회담이었어요. 영수회담이 성사가 될 가능성 지금 현재 좀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네, 한 매체에서 이 축한안의 난을 좀 짚어봐야 된다 이런 제목을 뽑았던데 그 지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당선 이후에 축한안이 전달되지 못하는 과정을 보면 이 지금 당장은 영수회담의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책임을 따지고 있는데 이 선출을 축하하는 난을 놓고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그만큼 이 대통령실과 야당의 감정의 골도 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핵심 관계자 발의 설명을 통해서 당대표 당선 이후에 난을 전달하려 했지만 이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전화를 받지 않아 주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에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무수석의 예방 일자를 관련해서 조율 중이었으며 축하난 전달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못했다라고 반발하는 입장입니다. 서로 치열하게 정쟁을 주고받지만 사실 이 당대표 선출 등 주요 행사에 있어서만큼은 축하를 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의전이었는데 이 과정조차 지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 대통령실에서는 민주당의 반박에 대해서 오늘 지난 2022년 이재명 당대표 선출 당시에도 대통령실 층의 예방을 받고 축하난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예방은 조율했지만 축하난인지는 몰랐다고 하는 것은 궤변이다라고 다시 반박하는 그런 상황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오늘은 축하난을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동시에 핵심 관계자발 멘트로 언론에 이 영수회담은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열린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최근 이 민주당에서 잇따라 정쟁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그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이 다시 비판하는 것과 맞물려 이 사실상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내비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네, 축하난을 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또 그런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군요. 25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그 대통령실에서 예민해하는 법안들이 영수회담 가능성
결정에 변수로 작동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당정 관계가 아슬아슬하다라는 얘기가 사실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당장 이번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같은 이 내용들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가장 큰 쟁점인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제안한 바가 있으니 열린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대표는 조건을 하나 더 붙였죠. 이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이조차도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실이나 친윤계를 중심으로 이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특검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 변수인데요. 또 민주당은 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일본의 입장도 살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 숭일 정권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친일 프레임을 씌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대통령실은 살인자 발언을 한 민주당 전현희 의원에게 공식 사과도 재차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때문에 오는 25일부터 28일 본회의까지의 국회 흐름이 중요하다 이런 평이 나옵니다. 이 두 대표 간의 만남을 계기로 특정 현안에서 합의점이 도출돼 28일 본회의 때 정부가 우선시했던 민생 법안들이 처리가 된다면 윤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마냥 거절하기는 힘든데 거꾸로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못하고 28일 본회의에서도 정부가 우선 처리하고자 했던 법안들의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이 영수회담에 나설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진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25일 여야 대표 간의 회담이 아직 시작한 게 아닌데 벌써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한 전망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군요.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선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던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만큼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토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 개발을 위해 민간 게임 개발 업체들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게임은 다른 콘텐츠에 비해 기술적 의존도가 높아 공공 영역이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민간 게임 업계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장애인용 게임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선 세 공제 같은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 강화와 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이 수축이 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노동포럼이 출범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노동은 민생 문제의 본질이라며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보장, 산업안정 강화 등 노동기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포럼이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출범식엔 우원식 의장을 비롯해 포럼 대표 의원인 이하경 국회 부의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 총협회 회장 그리고 한노총과 민노총 등 양대 노동조합 위원장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당의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을 창립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혁신정책연구원이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과 사회권 선진국으로 건설하기 위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정책 연구와 개발, 실행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축사를 통해 정책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정당의 책무이자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혁신정책연구원의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2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반국가 세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면서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발언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을 일삼는 겁니까? 허구한 날 남탓만 하면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건 정말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선동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 진짜 누구입니까? 친일 DNA를 드러냈다가 국민 분노에 직면하자 북풍몰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은 그 속셈을 훤히 들여다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북한의 비이성적인 도발에 빈틈없는 대비태세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과거 공안 통치를 떠올릴 법한 발언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일각에선 최근 독립기념관장 인선 문제를 두고 갈등한 광복회 등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독립정신을 말하면 반국가 세력입니까?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자초한 친일 논란을 철진한 색깔론으로 덮어보려는 속셈입니다. 대통령실은 특정 단체를 겨냥한 게 아니라면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 헌법 수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학생운동할 때 전두환 대통령에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거든요. 전체주의적 사고라서 위험한 사고고요. 되게 정권 말기에 저런 식의 표현들을 하다가 많이 몰락하거든요. 저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야당이 이처럼 거세게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여당에선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당 지도부를 비롯해 친윤계 의원들도 잠잠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정확하게 특정하진 않았지만 그간 지지층 결집이 필요할 때마다 이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해 왔는데요. 지난해 자유총연맹 행사에서 문재인 정부 등 야당을 겨냥해 반국가 세력이란 표현을 썼고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발언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을지훈련 연습 첫날 안보를 강조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또한 북한의 비이성적인 도발과 위협에 대응을 주문한 것이긴 했지만 대통령의 이딴 강경 발언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최근 광복절 논란에 이어 진정한 통합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 정봉주 탈락 파장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정봉주 전 의원. 그 파란만장했던 예측 불가의 탈락 과정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경선 초반 1위를 달리면서 돌풍이란 말까지 나왔던 그의 선전이 6위로 급격하게 추락하면서 결국 낙선하고 만 건데요. 사석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던 소위 뒷담화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서 이재명의 이름을 팔아 호가호위하는 명파리를 잘라내야 한다는 발언으로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거센 반발을 산 결과 당선권에서 밀려나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제가 본인한테도 얘기했어요. 정봉주 의원, 당신이 1등하면 안 돼. 너무 과격해. 너무 말이 많아. 정봉주 의원이 실패한 것은 반성해야 된다. 내부 총질이 너무 심하고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고 과여불급 지나쳤다. 정봉주 전 의원 측은 이 대표의 직접적인 선거 개입이 있었다면서 이 대표 측근들이 특정 후보를 찍어야 한다며 전화를 돌리거나 좌표 찍기를 했고 이런 활동들이 선거 막판 전국적인 움직임으로 커졌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후보는 바로 극적으로 최고위원에 당선된 이현주 의원입니다. 뭐 그런 작전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분하고 저하고 역전된 거죠. 국민 여론조사에서 3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국민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추락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여론조사였어요. 그런가 하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정봉주 전 의원을 향해서 국민의힘으로 들어와 명파리 도적을 토벌하자면서 입당을 제안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1극을 넘어서 최소한의 다양성도 상실되는 일색화로 간 것 같아요. 하하. 일색화. 예. 당 전체가 최소한의 이제 다른 색깔을 허용하지 않는 일색화로 간 것 같습니다. 또한 김기현 의원은 정봉주 의원이 고배를 마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조선노동당이 됐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 평가는 집단 지성과 시대 정신이 표현될 만큼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또 정권 창출하려면은 당은 분열하지 마라, 단합을 좀 해라 하는 이런 집단 지성이 작용됐다고 봅니다. 정봉주 후보든 누구든 그런 쓴소리를 안 해도 당은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 특징은 뭐냐면 이 시대 정신을 당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가 무엇보다 강성 지지층의 조직력이 발휘된 결과임엔 틀림이 없어 보이는데요. 연임한 이 대표와 친명 지도부로 갖춰진 완전한 이재명 체제 2기의 앞날은 과연 어떨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 랑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 2기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 1위에 올라 수석 최고위원이 된 김민석 민주당 의원과 전화가 연결돼 있는데요. 당 상황을 비롯한 현안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석 최고위원이 되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런닝메이트로서 이 막판 스포트를 올려서 거뜬히 1위를 이제 차지하셨는데요. 수석 최고위원이 되신 소감과 각오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예, 감사하죠. 저희가 앞으로 참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을 앞두고 있는데 당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또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건 너무 더 감사하죠. 아까 이제 뭐 막판 스포츠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실제로는 뭐 막판 스포츠라기보다는 초반에 중간쯤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2주차부터 이렇게 1위를 올려주셔서 쭉 그거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네. 당원들께서 아무래도 이제 5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그 필요한 역할을 해라 이렇게 판단해 주신 것 같아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는 25일에 여야 대표의 첫 회담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떤 의제가 과연 테이블에 놓일 것이냐를 두고 여야 간의 미묘한 온도차와 또 신경전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의미와 이번 첫 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좀 바람과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번에 저희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한동훈 대표와의 그 대표회담 그 두 개에 대해서 우선순위나 조건을 걸지 않고 제시를 했죠. 그리고 되는 쪽을 우선한다 이런 입장을 해서 대표회담이 먼저 이제 되게 된 거고요. 그 의제에 있어서도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스스로 하겠다고 한 내용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의제를 이렇게 신경을 써서 제안을 했습니다. 최해병 특검법도 그렇고 민생 관련한 사안들도 그렇고 지구당 부활도 그렇고 다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하겠다고 한 내용들을 갖고 먼저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기본으로 하면서 뭐 또 더 제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함께 논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두 사람의 회동은 여야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 만남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이 대표가 이제 연임에 성공한 만큼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대권 행보에 나설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최고 수석위원으로서 이 대표의 대권을 위한 최대 과제는 뭐라고 바라보고 계실까요?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어떤 기대 상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분위기가 크고 또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재명 대표가 그 차기 대선 주자 1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도 그렇고 또 특히나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집권 준비를 안정적으로 다 마치는 것이 국민들께 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앞으로 해갈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당이 그렇게 집권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올라운드 체제를 빨리 갖추는 것이 좋고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초기 인사부터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최혜병 특검 같은 정치 현안과 각종 민생 현안, 그리고 최근에 정부가 이제 그야말로 친일 회기로 질주하면서 생기는 국민들의 비판을 담아낼 수 있는 친일 매국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 그런 공직기관장들을 봉쇄하는 뭐 이런 문제를 포함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종합하자면 내부적으로는 당을 최대한의 이제는 전원이 뛸 수 있는 체제로 만들고, 대외적으로는 국민들이 원하는 사안들을 신속하게 하나하나 풀어가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 뭐 이것이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연구단체는 국회 다른 의원 연구단체하고 조금 다릅니다. 인공지능이 핵무기의 위상을 차지하는 시대가 머지않았다. 변하는 외교 안보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분이 계십니다. 35년 동안 외교부에서 근무하면서 풍부한 국제 경험을 쌓았고 이번 22대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요. 대북 제재의 빈틈을 막을 1호 법안과 정치 현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건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북핵 외교 기획단장,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역임한 외교통이신데요. 올해 초에 국민의힘에 이제 인재 영입 케이스로 들어오셔서 비례 6번 안정권으로 이제 그 국회에 이제 입성을 하셨습니다. 소회가 궁금하고 또 요즘에 이제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좀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그 유사업종 재취업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네. 유사업종이다. 예. 근데 와서 보니까 스타트업이더라고요. 이제 새로운 영역에서. 그래서 뭐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짧게 말씀하셨는데 35년 동안 어쨌든 공무원 생활을 하셨는데 네. 또 다른 의미의 이제 그 공무원이 되신 겁니다.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스타트업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이요? 예. 전혀 다른 분야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저희 보좌관, 비서관님 분들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 이렇게 인정받는 정치인이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그다음에 만들어가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배터리 실명법이라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배터리 실명법. 배터리 실명법. 네, 전기차에 있는 배터리. 그러니까 그게 표준어는 이제 배터리가 될 텐데요. 죄송합니다. 배터리 실명법을 네네. 발의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 법을 발의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외교하고 상관없는데 왜 하셨느냐. 그래서 제가 국민 안전을 위한 거라면 외교가 아닌 거라도 해야 되는 게 정치인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답하면서 나도 많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거라면 모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군요. 이전보다 좀 업무량이 더 많아졌을까요? 예, 그래서 뭐 국정의 모든 분야에 그래도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서 옛날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외교 하나만 보면 됐는데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 현안으로 먼저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어제 윤 대통령이 을지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반국가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 자,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어떤 게 반국가 세력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따로 있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민주당은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이다. 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어제 대통령 발언 좀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을지 국무회의라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났을 때를 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경각심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 말씀을 하신 거니까 누군가를 뭐 특별히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사실 요새 전쟁의 양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도 사이버 공간은 전쟁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가짜 뉴스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분위기 그래서 그런 거에도 우리 국민들이 잘 대비가 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아, 예. 짧게 말씀하셔서 예, 뭔가 더 나올 것 같은데 예상한 것보다 좀 답변이 짧아서 알겠습니다. 길게 해보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릴 때 혹시 좋습니다. 뭐 앞부분에 뭐 하셨던 답변이 또 생각나신 거나 뭐 하시면 추가로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여유롭게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북한군 한 명이 강원도 고성의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이제 귀순을 했습니다. 예전에 한 30년 전에는 이 지역에서 우리 군과 또 이제 북한군 간의 막 전투 상황도 있었던 그런 뭐 지역이고 이제 뭐 자주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강원도 이제 군사 분계선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인천 강화도로 북한 주민이 귀순한 지 12일 만에 이제 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 북한의 어떤 좀 긴밀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뭐 많은 의미 부여들을 하고 있는데요. 현역 군인이 탈북했다는 것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외교통으로서. 2000년 이후에 이제 꾸준히 그런 북한군 병사가 귀환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 노크 기순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렇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북한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가를 우리한테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 점점 경제 상황도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군인들 같은 경우는 복무 여건도 열악해지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발전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한류를 통해서 북한에 유입이 되고. 결국은 그런 영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북 확성기 재개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북 확성기 방송이 계속되면 아마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해봅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네. 네, 다가오는 일요일에 빅 이벤트가 있는데 차기 대권 주자 간의 만남이다라고 불리우는 여야 대표 회담이 25일 일요일에 국회에서 열립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제3자 추천 해병대 특검법을 발의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민생부터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맞받으면서 벌써부터 좀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야 대표 회담에서는 과연 어떤 의제가 논의가 되면 좋을까요? 지난 2달 반 제가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난 다음에 2달 겪으면서 느낀 게 국민들은 정말로 민생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국회가 뭔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우리 국회는 민생에 대해서 왜 아무런 합의도 못할까 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서 이 두 분 당대표분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정쟁보다는 민생을 위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 두 대표님께서 합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하는 건 이제 한동훈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제3자 추천 이 수정안을 내놨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분명히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실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뭐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기본적으로 특검법이 정쟁을 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야 간에, 그 다음에 정부와 야당 간에 관계에서 지금 긴장 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우선순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급히 해야 될 민생 현안이 많은데 민생 현안을 제쳐두고 특검법에 집중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만남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좀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연임에 이제 성공한 후에 그 전에 이제 관례대로라면 분위기가 좋았을 때는 축하난도 보내고 했던 그런 관례에 비춰볼 때 이번에는 이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소통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분위기에서 여야 그 대통령과 이제 그
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이 좀 더 늦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여야 대표 회담이 먼저이긴 합니다만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대표 간에 그 민생을 위한 여러 가지 합의들을 하고 그래서 여야 간에 이제 정쟁을 좀 뒤로 하고 생산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한 것이 분위기가 형성돼서 이 대통령님과의 만남까지도 다 갔으면 그게 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정치의 힘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해 봅니다. 네. 국민의힘 여당 의원으로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번에 여야 대표 회담 또 이제 영수회담이 이제 성사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좀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다. 좀 바라시는 점이 있으실까요? 이재명 대표께서 그러니까 야당의 지도자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국내적으로 영향력이 막강한 위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 야당 대표로 재선이 되셨으니까 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정쟁을 좀 뒤로 하고 뭔가 생산적인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께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뜻이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조그만 것이라도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벌써 법안을 많이 내셨습니다. 특히 이제 1호 법안으로 UN 제재 이행법을 대표 이제 발의하셨는데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데 이 법안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내다보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일까요? UN 제재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국제사회가 이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유엔 제재가 우리나라에서 잘 이행이 돼야 되는데 2022년인가요? 우리 정부에서 입항 금지를 한 선박이 이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걸면서 입항 금지가 부당하다. 왜냐하면 대북 제재를 위반한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송을 걸어왔을 때 우리 대법원이 UN 제재가 국내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입항 금지 조치는 부당하다고 해서 정부가 진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사실은 우리가 이제 UN 제재를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은 그런 어떤 국내법적인 근거를 만들므로써 우리가 UN 제재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먼저 해야 이제 다른 국가들에게 UN의 대북 제재도 충실히 좀 이행해달라 요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다음에 그런 어떤 UN 대북 제재가 충실히 이행된다고 하면 북한으로서도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비핵화 대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 AI와 우리의 미래라는 연구단체를 결성하셨는데요. 네. 한동훈 대표도 이곳에 참석을 또 하셨더라고요. 네. 법조, 외교, 과학, 안보 등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들 여야 다 포함해서 이렇게 단체가 결성됐는데 외교 쪽은 우리 의원님께서 맡고 계시겠죠. 그 밖에도 또 어떤 분들이 함께 하셨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하고 이제 최수진 의원, 최보윤 의원 두 분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고요. 아, 네. 예, 박충건 의원께서 연구 책임 의원을 맡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성원은 이제 여야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비례대표 의원님들의 특징은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수십 년 동안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갈고 닦은 바가 있는데 AI가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은 모든 분야에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AI는 주로 우리는 산업적인 걸 많이 보죠. 네. 우리의 먹거리라든가 뭐 이런 걸 보는데 사실 외교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국방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면 AI가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비례의원님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AI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될까
그래서 그런 걸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그걸 종합하면 우리 국민들이 AI 시대를 대비하는데 미력이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의원연구단체를 결성하고 열심히 지금 창립총회도 하고 세미나도 해가고 있습니다. AI가 외교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AI가 가령 지금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AI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I가 막강한 사실 AI하고 무기가 결합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게 궁극적인 형태가 저는 제 머릿속에는 터미네이터더라고요. 그래서 인류가 터미네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핵무기를 대체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얘기인 거죠? 네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 입장에서도 서로 상대방이 먼저 터미네이터를 갖게 되는 상황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이보그 네. 사이보그는 아니죠. 터미네이터는 이제 완전히 로봇이지만 전쟁을 대체하는 전투력을 가진 로봇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첨단 기술이라는 것이 안보적인 의미를 갖게 됐고 그래서 지금 뭐 미국도 수출 통제도 많이 하고 기술 통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벌써 AI가 가져올 미래 때문에 미중이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또 우리 기업에 이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사양의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기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AI는 외교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각국의 경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AI 시대를 절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그 6월에 북러 간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이제 새 협정이 이제 체결이 됐습니다. 그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자체 핵무장론이 이제 고개를 들기도 했는데 북러 조약 이후에 우리 정부는 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그런 핵무장론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실까요? 저는 핵무장에 대해서는 확고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북한의 핵 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지금 다 함께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제재도 가하고 압력도 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전선이 다 와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가장 좋아할 게 북한의 지도자들일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원했던 것보다 북한의 그 핵 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효과만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저희 핵 개발을 하게 되면 국제적인 NPT 체제를 위배하게 되는 거니까 그럴 경우는 많은 나라들이 제재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대외 의존도는 북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 줄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과연 옳은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없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한미 동맹을 통해서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시킴으로써 얼마든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확장 억제를 강화시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성과도 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핵무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가 갈 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북러 조약 이후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그 외교 정책을 펼쳐야 될까요? 특히 이제 그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계속 북한에 대해서 소위 3D라는 접근법을 취해왔습니다. 3D는 뭐냐면 먼저 북한의 핵 개발은 억지하고 억지를 영어로 디터런스가 해서 첫 번째 D가 되고요. 두 번째 북한의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단념시키는 게 영어로는 dissuasion입니다. 그게 두 번째 D고요. 세 번째는 북한의 비핵화를 대화 외교로 이뤄간다. 그래서 다이얼로그에서 마지막 D입니다. 그래서 이 접근법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면 북한도 어떤 시점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좀 인내심을 갖고 원칙에 입각해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 대응을 해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의 노력 때문에 북한이 많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압력을 받고 있어서 이제 러시아라는 탈출구를 찾았지만 그게 장기적인 탈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2대 국회 입성하시면서 좀 남다른 목표를 가지고 들어오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교 안보 전문가인 만큼 어떤 역할 앞으로 하게 되실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좀 갖고 계신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외교가 이제 정부 간에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비밀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상대방하고 회담을 하고 나와서 이제 아주 이견도 심하고 막 싸우고 나온 다음에 나와서 저희가 하는 얘기가 오늘 우리 상당히 솔직한 대화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해설이 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국민들께 우리의 외교적인 노력을 조금 소상하게 좀 알 수 있게 좀 설명드리는 역할 그걸 좀 하고 싶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께서 갖고 있는 어떤 대외관계에 대한 지혜 그걸 갖다 우리 외교에 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래서 우리 외교와 우리 국민 사회를 연결하는 이음새가 돼보는 게 제 꿈이고 제가 4년 동안 좀 해보고 싶은 역할입니다. 멋진 답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좀 약간 뭉뚱그려서 두루뭉술하게 이제 하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좀 외교적 수사다 그런 이제 그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외교가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외교를 정치 영역에서 펼치고 싶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김건 의원을 모시고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 전략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